나는 신혼집으로 쓰려고 빌려둔 산장 거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발소리가 부서진 얼음처럼 부서져 들어오고 현관문 손잡이가 덜컥 돌아갔어요. 누구세요? 내가 묻자 대답 대신 발자국이 더 가까워졌어요. 나는 식탁 아래 있던 사냥용 엽총을 본능처럼 움켜쥐었어요. 겁이 뼛속까지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문틈으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문 열어. 사랑이라며? 증명해. 태강씨? 철컥. 장전되는 소리와 동시에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돌진했어요. 내 손끝이 식은땀으로 미끄러졌고 쾅. 공기를 찢는 굉음과 함께 천장석고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멈춰. 또 한 발이 터졌고 유리창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 와중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서주야, 내려놔. 나는 알아버렸어요. 사랑과 분노가 한 몸이 되어 방아쇠를 잡아당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흔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진실의 문이 더 크게 열립니다. 나는 강서주 33이었어요. 평범하게 글을 쓰며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늘 다른 이들의 삶을 기록하는 데 익숙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내 삶이야말로 누군가의 기록이 될 만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달콤한 신혼 이야기가 아니라 총성과 피비린내 그리고 사랑과 분노가 뒤엉킨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어요. 신혼집으로 쓰려고 빌려둔 산장 거실에서 나는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긁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이 들려왔어요. 발소리는 마치 얼음이 깨지는 듯 내 귀를 갈라 파고들었고 현관문 손잡이가 덜컥 돌아가는 순간 나는 심장이 입안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내가 묻자 대답은 없었고 대신 발자국이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 순간 나는 식탁 아래 놓여있던 사냥용 엽총을 움켜쥐었어요. 겁이 뼛속까지 차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문틈 사이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스며들었어요. 문 열어. 사랑이라며? 증명해.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내 목구멍에서 겨우 나온 이름은 태강씨? 였어요. 하지만 답 대신 철컥 장전되는 소리만 들렸고 문은 덜컥 열리며 바람과 어둠이 함께 밀려 들어왔어요. 내 손끝은 식은땀으로 미끄러졌고 쾅. 공기를 찢는 굉음과 함께 천장석고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또 한 발의 굉음이 이어지자 유리창이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 났어요. 그 와중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더군요. 서주야, 내려놔. 그제야 나는 깨달았어요. 내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 있었고 사랑과 분노가 한 몸이 되어 총을 쥐고 있다는 걸요. 나는 태강씨를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못해요. 봉사활동으로 보육원에 갔던 날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 꼬마가 크레파스를 떨어뜨렸고 내가 주우려 손을 뻗었는데 다른 손이 동시에 다가와 내 손등을 스쳤어요. 아, 죄송합니다. 낮은 목소리, 부드러운 눈빛. 그가 바로 윤태강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자주 내 앞에 나타났어요. 회사 앞 카페에서 봉사활동 후에 뒤풀이 자리에서 그리고 문득 길을 건너다 마주친 순간에도 그는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상하게 익숙한 울림을 주었어요. 우리는 몇 번의 식사와 산책 그리고 긴 대화 끝에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안전이에요. 그는 늘 똑같이 말했어요. 나는 그 말에 무너졌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다툼과 이혼, 그리고 홀로 남은 엄마 곁에서 버티던 시간들. 나에게 안전은 늘 갈망의 대상이었어요. 태강 씨의 말은 그 갈망을 달래주는 따뜻한 주문 같았죠. 우리는 결혼을 서둘렀어요. 사람들은 성급하다 했지만 내겐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제야 내 삶의 안식처를 찾았다고 믿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 백연화 여사의 눈빛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우아한 드레스 차림에 커다란 브로치를 단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미소했어요.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 사람이네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음 어딘가에 싸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신혼여행은 해외가 아닌 시어머니의 권유대로 산장을 선택했어요. 도시는 눈이 많아. 조용히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산장으로 향했어요. 산장에 도착한 날 눈발이 희미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서걱이며 흔들리고 갈린 방만식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밤이 깊으면 문단속 잘하쇼. 그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갔는데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새소리처럼 맴돌았어요. 첫날 밤 새벽 3시.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렸어요. 모르는 번호. 화면을 켜니 두 줄의 글과 사진이 있었어요. 사랑을 증명해. 사진 속엔 어둠 속 산장 창에 비친 우리 둘의 실루엣이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이걸 누가 찍은 거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태강 씨가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어요. 장난일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장난의 냄새가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새벽 4시. 바람 소리가 기척처럼 들렸고 현관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 굳었어요. 태강 씨 들었어요? 그도 눈을 뜨며 중얼거렸어요. 문 쪽에서 소리 났어. 싱크대 밑 빨간 상자. 관리인이 말했던 비상함이 거기 있었어요. 낡은 엽총. 나는 두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어요. 차갑고 무거운 감촉, 기름과 녹슨 쇳내가 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이걸 왜 두는 거죠? 태강 씨가 내 어깨를 붙잡고 말했어요. 내려놔. 그냥 열쇠 확인하고 올게. 가지 마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내가 들어도 낯설 만큼 불안했어요. 그리고 현관 손잡이가 덜컥 돌아갔어요. 손잡이가 덜컥 돌아가던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엽총을 움켜쥐었어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고 바람이 틈 사이로 스며들며 커튼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누군가 바깥에서 손잡이를 흔들기만 하다 발걸음을 돌린 듯 눈 위를 닿는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나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괜찮아? 서주야, 제발 내려놔. 태강 씨가 급히 다가와 내 손에서 총을 빼앗듯 꺼내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다급했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굳어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오해일 거야. 눈 때문에 문이 삐걱였을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누군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태강 씨는 대답 대신 총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 행동이 더 의심스러웠지만 나는 그날 밤 더는 캐묻지 못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고 있었고 머리는 금속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이 더 굵어졌어요. 산장 주변은 순백의 세상으로 뒤덮였고 발자국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운 듯 모든 게 새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나는 창문에 서서 하얀 들판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불안은 눈보다 더 차갑게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았어요. 불꽃이 타닥타닥 튀며 조용한 소리를 냈지만 그 잔잔한 소리조차도 내겐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어제 그 메시지 장난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태강 씨는 내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신혼부부한테 관심 가지는 사람들 많잖아. 특히 우리 집안은. 집안? 지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나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식 날 했던 말,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 사람이네.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가문에 어울린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냥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조건이 숨어 있었던 걸까? 정오가 조금 넘었을 때 관리인 박만식이 들렀어요.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벽난로에 장작을 더 얹으며 말했어요. 어젯밤 소리 들었어? 나는 움찔하며 대답했어요. 네, 들었어요. 누가 문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나를 보다가 태강 씨를 흘끗 쳐다봤어요. 밤이 깊으면 이 산장은 원래 소리가 많소. 근데 그 소리 다 바람만은 아니지. 무슨 뜻이에요? 그는 고개를 돌리며 장작불만 응시했어요.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이 집은 기억하고 있거든. 나는 등골이 오싹해져 더는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분명 경고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또 한 번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녁을 먹고 벽난로 앞에서 와인을 마시던 중이었어요. 산장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낡은 다이얼 전화기라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태강 씨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그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구야? 당신 뭐야? 나는 다가갔지만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예요? 잘못 건 전화야. 거짓말. 내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는 눈을 피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낯선 그림자가 스쳐갔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에 나는 몸을 일으켰어요.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음에도 확실히 누군가가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커튼을 젖혔어요. 그 순간 창밖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빛나는 눈동자가 내 시선을 똑바로 마주쳤어요.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그림자는 사라졌고 대신 창문에 흐릿한 손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유리창을 타고 올려다본 듯 손바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태강 씨에게 소리쳤어요.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모른 척해요? 서주야, 진정해. 진정? 지금 내가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혼여행이 왜 이런 지옥 같아야 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나를 끌어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의 품을 밀어냈어요. 당신도 뭔가 알고 있잖아요. 그 전화를 왜 그렇게 끊었어요? 말할 수 없어. 그 한마디가 내게 칼날처럼 꽂혔어요. 사랑이든 분노든 말하지 못하는 진실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말도 섞지 않은 채 저녁을 먹었어요. 숟가락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산장을 채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침묵 끝에 우리는 결국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마치 마지막 기회처럼 서로의 온기에 매달렸어요. 괜찮아. 내가 지켜. 태강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어쩌면 수백 번을 들어온 말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더 절박하게 다가왔어요. 나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 말 믿을게요. 우리는 서로의 이마를 살짝 맞댔고 떨리는 숨이 섞였어요. 살며시 입맞춤을 나눴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위협이 모두 멀어지는 듯 했어요. 우리는 뜨겁게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내 몸은 두려움보다 사랑에 먼저 반응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나누며 그날 밤 억눌렀던 마음이 한순간에 타올랐어요. 벽난로 불꽃이 일렁이며 방 안을 붉게 물들이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온몸으로 새겼어요. 하지만 그 열정이 잦아들 무렵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다시 엄습했어요. 바깥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섬뜩한 직감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의 열기는 잠시였어요. 몸과 마음을 섞으며 서로를 꼭 끌어안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있었어요. 나는 벽난로 불빛이 잦아드는 걸 지켜보다가 어느새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깊은 잠은 오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우리 침대 맡에 서서 숨죽이며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따라붙었어요. 어렴풋한 새벽 나는 창문을 스치는 발소리에 눈을 떴어요.
바람이려니 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사람 발소리였어요. 규칙적이고 묵직했어요. 나는 조용히 커튼을 젖혔어요. 그런데 창밖에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흩날린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보였어요. 문제는 발자국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어졌다는 거였어요. 산 아래로 향한 흔적은 없었고 마치 집 바로 앞에서 갑자기 사라진 듯 끊겨 있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어요. 뭐해?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돌아보니 태강 씨였어요. 놀라게 하지 마요. 저기 발자국이 있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눈보라 때문에 헛것 본 거야.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사라졌다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만해. 괜한 상상으로 우리까지 망치지 말자. 그 말은 칼날처럼 내 마음을 베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고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는 거대한 의심이 쌓여갔어요. 아침 관리인 박만식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밤이 어땠어? 나는 속을 감출 수 없었어요. 문 앞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라졌어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낮게 말했어요. 그건 이 집이 기억을 떠올린 거지. 오래전에도 똑같은 흔적이 있었어. 오래전에도요? 10여 년 전 한밤중에 발자국이 찍히다 말고 사라졌지. 그날 이후로 이 산장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소.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태강 씨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만하시죠, 아저씨. 쓸데없는 얘기 불편합니다. 하지만 나는 직감했어요. 그가 일부러 무언가를 덮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나는 더는 참지 못했어요. 말해줘요. 당신 뭔가 알고 있잖아요. 서주야, 제발. 왜 결혼을 그렇게 서둘렀는지, 왜 산장을 굳이 선택했는지, 왜 시어머니가 자꾸 가문 얘기를 하는지.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는 대답 대신 벽난로 앞에 서서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 뒷모습은 내게 낯선 사람이었어요. 내 안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나는 그를 밀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눈보라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발자국이 어지럽게 얽힌 뒷마당을 지나는데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눈 속에 반쯤 묻힌 작은 상자. 손으로 파내니 낡은 사진 몇 장과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 셋이 웃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분명 태강 씨였어요. 그리고 옆에는 어린 시절의 시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종이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은 지키는 거다. 증명하라.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날 밤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엔 내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주 씨,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사랑은 늘 증명해야 하니까. 누구세요? 가까이 있어요. 늘 곁에서 지켜보죠. 나는 몸이 굳어 수화기를 떨어뜨렸어요. 태강 씨가 다가와 전화를 급히 끊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아무것도 듣지 마. 잊으라고요? 지금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그건 나 때문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내 숨을 먹게 했어요. 하지만 그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쥘 뿐이었어요. 나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 속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산장은 더 차갑게 변했어요. 바람은 울음소리처럼 창문을 두드렸고 벽난로 불씨는 금세 꺼져갔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결국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는 숨기지 말아요. 어떤 진실이라도 같이 버텨요.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이번에는 절박함과 두려움 그리고 미묘한 분노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나는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의 숨결이 섞이고 억눌렀던 열정이 다시 불붙었어요. 하지만 사랑의 불길 속에서도 나는 그 눈빛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새벽녘 또다시 현관문 손잡이가 덜컥 돌아갔어요. 이번엔 분명히 누군가 문을 열려는 힘을 쓰고 있었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침대에서 뛰쳐나와 비상함을 열었어요. 낡은 엽총이 손에 닿는 순간 심장이 귀에 울려 퍼졌어요. 태강 씨가 소리쳤어요. 서주야, 안 돼. 하지만 이미 내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있었어요. 문틈이 벌어지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그림자가 스며들었어요. 문 열어. 사랑이라며? 증명해. 낯선 목소리가 다시 들렸고 나는 견디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쾅. 굉음과 함께 산장이 흔들렸고 천장석고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멈춰. 두 번째 굉음이 이어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 와중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서주야, 내려놔. 나는 깨달았어요. 방아쇠를 잡고 있던 손은 내 손이었고 나는 이미 사랑과 분노의 경계 위에 서 있다는 걸요. 그 순간까지 나는 알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게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이 숨겨온 오래된 비극의 그림자라는 걸.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제 막 나를 삼키려 하고 있었어요. 총성이 2번 울려 퍼진 뒤 산장은 유리 파편과 석고 가루로 뒤덮였어요.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고 귀 안에서는 여전히 굉음이 맴돌았어요. 세상이 고막 속에 갇혀버린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눈은 따갑고 목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서주야, 총 내려놔. 태강 씨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터져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두려움과 함께 마치 무언가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기색이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겨우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차갑고 무거운 쇳덩이가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까지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밖은 고요했어요. 아까까지 들리던 발자국 소리도 사라졌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했어요.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흩날리는 눈발 사이에서 나는 누군가의 시선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이 되자 산장은 순찰차의 경광등 불빛으로 물들었어요. 파란빛과 붉은빛이 교차하며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빛이 산장의 고요를 더 기묘하게 만들었어요. 경찰관 2명이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서주. 낮게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대학 시절의 첫사랑 문도현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는 경찰 제복 위에 두툼한 외투를 걸친 채였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어요. 문도현?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어요.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유리 파편 위에 떨어져 있는 빈 탄피를 집어들었어요. 공포탄이네. 누군가 일부러 겁만 주려고 온 거야. 하지만 2발이나 쐈다는 건 단순 장난은 아니야. 나는 몸이 굳어졌어요. 그럼 우릴 노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언론은 순식간에 몰려들었어요. 산장 앞 눈밭에 삼각대가 세워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리포터들이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어요. 신혼부부를 겨냥한 총격 사건 사실입니까? 피해자분 혹시 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사랑을 증명하라는 말이 들렸다는데 사실인가요? 나는 멍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다가 결국 목소리를 냈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랑을 증명하라고. 기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자극적인 말에 굶주린 짐승들 같았어요.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고 그 순간 나는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점심 무렵 시어머니 백연화 여사가 산장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모피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진주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경찰들과 짧게 대화를 나눈 뒤 그녀는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이 집 당장 정리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왜요? 지금은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조사는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 없어.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이곳을 서둘러 봉인하려는 듯 했어요. 도연이 곧바로 물었어요. 백 여사님, 혹시 이 산장과 어떤 연관이 있으십니까? 그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 연관 없어요. 오래전부터 우리 집안이 관리해온 것뿐이에요. 나는 그 미소가 가식처럼 보였어요.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관리인 박만식이 나를 따로 불렀어요.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아가씨, 사실은 어젯밤 문 뒤에 서 있던 건 혼자 아니었소. 나는 눈을 크게 떴어요. 둘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는 낮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자국이 두 겹이었소. 하지만 아침 눈발에 덮여 흔적이 사라졌지. 중요한 건 그중 하나는 분명히 이 집에 익숙한 발자국이었소. 이 집에 익숙하다니? 발걸음엔 습관이 담기기 마련이오. 처음 오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익숙한 발자국. 도대체 그게 누구였을까? 밤이 깊어지자 다시 불안이 엄습했어요. 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불꽃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두려워해야 해요? 언제까지 숨어야 해요? 태강 씨는 내 손을 잡고 눈을 마주했어요. 서주야, 두려우면 내가 대신 떨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고 그가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지금 멈추지 않을게. 그는 낮게 속삭였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강하게 끌어안았어요. 그의 거친 숨결이 내 뺨에 닿았고 나의 떨리는 심장이 그의 가슴에 부딪혔어요. 우리는 뜨겁게 입맞춤을 나눴고 절박한 사랑이 두려움을 잠시 밀어냈어요. 하지만 그 열정 속에서도 나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마치 어둠 속 누군가가 우리를 훔쳐보고 다시 증명하라는 목소리를 내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산장 앞은 언론인들로 가득했어요. 눈밭 위에 삼각대와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고 기자들의 목소리가 빗발쳤어요. 신혼부부 총격 사건 원한 관계입니까? 사랑을 증명하라는 메시지 누가 보낸 건가요? 남편분 혹시 가문의 오래된 사건과 관련 있는 겁니까? 그들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처럼 나를 찔렀어요. 나는 말을 잃고 얼어붙었어요. 대신 도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지금 피해자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삼가해 주시죠.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기자들은 아쉬운 듯 물러났지만 눈빛 속 호기심은 더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삶이 그들의 기사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 무렵 도연은 우리를 따로 불렀어요. 그는 두툼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잡이 지문 결과가 나왔어. 바깥에서도 안쪽에서도 윤태강 씨 지문만 확인됐어. 내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나는 태강 씨를 바라봤어요. 그럼 문을 연 사람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확인하려고 손을 댔을 뿐이야. 열진 않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발자국은 있었잖아요. 두 겹이었다고 관리인이 말했어요. 도연은 낮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안에서 열어준 거야. 외부 발자국은 하나뿐이었어.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나는 태강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다시 산장에 올라왔어요. 그녀는 무표정하게 거실에 앉아 우리를 불렀어요. 도시로 내려와라. 지금 이 상황에서 산장에 더 있는 건 위험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왜 자꾸 산장을 정리하라고 하세요? 혹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녀는 짧게 웃었어요. 별일 아니야. 오래전 사냥 중에 작은 사고가 있었을 뿐이지. 그게 아직까지 소문으로 남아 있는 거야. 그 말은 분명 무언가를 감추는 말투였어요.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작은 사고라면 왜 이렇게 서둘러 우리를 내쫓으려 하시죠?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너는 아직 이 집안의 무게를 몰라. 몰라야 해.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야.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마치 나를 보호하는 척하면서도 동시에 올가매려는 목소리였어요. 밤이 되자 태강 씨와의 갈등은 더 깊어졌어요. 우리는 벽난로 앞에서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자꾸 빗나갔어요. 당신 뭔가 알고 있죠? 시어머니도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서주야, 제발 그만해. 괜히 캐묻지 마. 왜요? 내가 아내니까요. 함께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함께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야. 그의 말은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함께라면 숨김이 없어야 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나와 거리를 두고 있어요. 사랑이라면서 안전이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나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는 다가와 나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밀어냈어요. 우리 사이엔 처음으로 깊은 금이 생겼어요. 잠시 후 산장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내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서주 씨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사랑은 늘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누구세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곧 알게 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나는 수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려 멈추지 않았어요. 태강 씨가 달려와 전화를 끊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복잡했어요. 제발 더 이상 묻지 마. 나만 믿어. 믿으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떡해요? 당신도 뭔가 아는 거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다시 내 심장을 찔렀어요. 밤이 깊어가자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의 손을 잡았어요. 무섭다고 말해도 돼요? 그는 놀란 듯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럼 내가 대신 용감해질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두려움이 잠시 사라지는 듯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마치 어둠을 이겨내려는 듯 절박하게 입맞춤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누군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지울 수 없는 섬뜩한 직감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어요. 밤은 끝내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산장 안은 불이 꺼지면 금세 무덤처럼 적막해졌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는 한동안 눈을 감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다시 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들었죠? 또 소리 났어요. 태강 씨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바람이야. 아니에요. 바람은 저렇게 규칙적인 소리를 내지 않아요. 나는 담요를 두르고 거실로 나갔어요. 불 꺼진 거실은 달빛에 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창문에 얼음꽃이 하얗게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 앞 바닥에 작은 봉투가 떨어져 있었어요. 봉투에는 검은 잉크로 짧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은 지키는 거다. 증명해라.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시어머니 백연화 여사가 거실 문턱에 서 있었어요.
여사님 어떻게 여기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돼서 올라왔지. 밤마다 시끄럽다기에.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그 미소는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함을 품고 있었어요.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물었어요. 이거 어머니가 두고 간 건 아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겠니?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요동쳤어요. 마치 그녀의 부인 자체가 더 큰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산장에 다시 올랐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내 내밀었어요. 15년 전 이 산장에서 발생한 사냥 사고 기사야. 당시 피해자는 19. 기록상은 단순 오발 사고로 종결됐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었어요.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나온 장갑 한 짝. 산장 옷장에 있던 것과 같은 문양이었어요. 이 집 단순한 별장이 아니었어.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시어머니가 그때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더군. 하지만 정식 조사도 없이 사건은 묻혔어.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어젯밤 봉투의 문구가 다시 떠올랐어요. 사랑은 지키는 거다. 증명해라. 관리인 박만식은 마침 산장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나는 그를 불러 세웠어요. 아저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래전에 여길 지키던 집안 애들이 사고를 냈지. 밤중에 사냥이라며 총을 들고 나갔다가 결국 피만 남겼어. 그런데 그 일을 덮어버렸어. 가문 이름에 흠집이 난다며. 그때부터 이 집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 나는 몸서리를 쳤어요. 그럼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도 그때랑 관련 있다는 거예요? 아가씨, 이 집에 들어온 이상 그 그림자는 당신 몫이 되기도 하지. 그의 말은 경고였지만 동시에 체념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나는 태강 씨와 크게 다퉜어요. 당신 다 알고 있었죠? 그 사고도 이 집의 진실도. 서주야, 그만해. 말하지 말라니까. 왜요? 숨기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나를 지키는 척하면서 결국 혼자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는 침묵하다가 겨우 대답했어요. 난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 하지만 내가 쏜 건 아니야. 뭐라고요? 나는 그저 문을 열었어. 누군가 사랑을 증명하라고 했고 나는 어리석게도 그 말에 따랐어. 그의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나는 충격에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때 갑자기 창문이 쾅 하고 울렸어요. 바람 소리 같지 않은 강한 충격. 나는 벌떡 일어나 커튼을 젖혔어요. 창밖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어둠을 가르자 그 얼굴이 드러났어요. 낯선 남자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에 손바닥을 대더니 입 모양으로 말했어요. 증명해.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림자는 사라졌고 남은 건 서늘한 손자국뿐이었어요. 나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살 수는 없다고. 이 집의 진실을 파헤치지 않으면 사랑도 결혼도 내 삶도 모두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침대 옆에서 태강 씨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가 잠들지 않았다는 걸.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진실을 밝혀내겠어. 사랑이라면 이제는 숨김이 아니라 고백이어야 해.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어요. 산장 유리창에 얼음꽃이 피어 있었고 벽난로는 이미 꺼져 재만 남아 있었어요. 나는 의도적으로 창문을 열고 눈 쌓인 바깥을 바라봤어요. 새벽에 본 그 낯선 그림자의 흔적은 눈보라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얼굴이 선명했어요.
창문에 손바닥을 대고 입모양으로 증명해라고 속삭이던 그 남자. 나는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어요. 더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모른 척하는 건 결국 내가 더 위험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도연은 아침 일찍 산장으로 올라왔어요. 그는 두툼한 코트를 벗으며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두었어요. 서주, 이걸 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그것은 15년 전 이 산장에서 있었던 사냥 사고에 대한 기사와 기록이었어요. 피해자는 19, 이름은 박재영. 사고는 오발로 종결되었지만 수사 기록은 지나치게 간단했어요. 목격자 진술은 단 한 줄뿐이었어요. 사냥 중 실수로 발사되었다. 그 한 줄 밑에 서명된 이름 백연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건 우리 시어머니 이름이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명단에 윤태강 씨 이름이 있어. 나는 숨이 막혀 말을 잃었어요. 눈앞이 아득해졌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태강 씨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 난 그날 그 자리에 있었어. 하지만 내가 쏜 건 아니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그러라 했어. 우리 가문을 지켜야 한다고. 사랑은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난 입을 다물었어. 나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을 지킨 게 아니라 진실을 죽인 거예요. 그 말에 그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굳어졌어요. 서주야, 넌 몰라. 그때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난 겨우 20살이었어. 사랑과 충성 사이에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몰랐다고. 나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도 그 선택을 반복하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산장에 또 왔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갈한 차림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묵직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그만해. 괜히 들쑤셔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당당히 맞섰어요. 어머니, 왜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 15년 전 일을 끝내 감추려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미소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얼어붙은 얼음 같았어요. 내가 알아서 뭐 하게. 내가 알면 내 삶만 더 무너질 뿐이야. 넌 그냥 태강 옆에서 조용히 살면 돼. 저는 조용히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함께 살려고 결혼했어요. 숨기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함께 진실을 마주하려고요. 그녀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결국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어요.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봐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보자.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엔 젊은 태강 씨와 또 다른 청년들, 그리고 총을 든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 뒤에는 묘한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나는 사진을 손에 쥔 채 몸이 굳었어요. 밤이 되어 도연이 나를 불렀어요. 그는 산장 뒤편 숲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발이 가볍게 흩날리는 길 위에서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서주야, 넌 지금 너무 위험해. 이 집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숨기고 있어. 그럼 내가 뭘 해야 하죠? 그냥 모른 척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 진실을 드러내야지. 하지만 너 혼자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는 잠시 주저하다가 결국 그와 눈을 마주쳤어요. 눈물과 눈물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 순간 그는 조심스레 내 손목을 잡았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나는 숨을 삼켰어요. 그 눈빛 속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낮게 속삭였어요. 지금 멈추지 않을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그는 강렬하게 나를 끌어안으며 뜨겁게 입맞춤했어요. 그의 거친 숨결이 내 얼굴에 닿았고 나는 온몸이 흔들렸어요. 사랑과 배신, 분노와 위로가 뒤엉켜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숲길 어둠 속에서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 누군가 우리를 찍고 있었어요. 도연이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그림자는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나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도연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날 밤 휴대전화에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사랑을 증명해. 이번엔 사진 한 장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요. 바로 숲길에서 도연과 내가 입맞춤하던 순간이었어요. 나는 숨이 막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군가는 우리 삶을 조롱하듯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분명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휴대전화 화면에 떠 있는 사진을 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도연과 내가 입맞춤하는 장면. 숲길의 흐릿한 불빛, 눈발 사이로 포착된 우리의 모습은 누가 봐도 불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진실한 위로였고 나를 붙잡아주는 손길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속으로 압축된 우리의 행위는 차갑게 오해만 남기고 있었어요.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걸 누가 찍은 거예요? 누가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도연은 분노로 핏발선 눈을 하고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어요. 분명히 가까이에 있어. 우리를 지켜보는 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이건 오래된 원한과 연결돼 있어. 그 순간 뒤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설명 좀 해줄래?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나는 흠칫 놀라 돌아봤어요. 태강 씨가 산장 현관에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눈발 속에서 그의 실루엣은 마치 돌처럼 단단했어요. 태강 씨.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었어요. 사진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서주야, 이게 뭐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그건 단순히. 단순히라고? 내가 나 아닌 다른 남자랑 그 남자도 하필 내 첫사랑이라는 인간하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고 눈빛은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상처와 배신이 동시에 번지고 있었어요. 나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도연이 나섰어요. 태강 씨, 오해하지 마. 서주는 불안에 떨고 있었고 내가 잠시 붙잡아 준 것뿐이야. 붙잡아? 입맞춤까지 하면서? 그게 위로야? 태강 씨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는 주먹을 움켜쥐고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너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지? 왜 내 아내 곁에 있어? 도연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아니라 내가 진실을 숨기고 있으니까 그녀가 고통받는 거야. 넌 아직도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불꽃처럼 튀었어요. 나는 다급히 외쳤어요.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 하지만 이미 균열은 깊어져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나는 혼자 산장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 눈발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반사하며 내 마음처럼 흩날리고 있었어요. 태강 씨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도연은 경찰 기록을 정리한다며 밖에 나가 있었어요.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사랑을 증명해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갈라놓는 칼날이었어요. 한쪽은 남편을 향한 의무와 믿음, 다른 한쪽은 도연에게서 느낀 위로와 흔들림. 나는 두 갈래 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어두운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서주야, 이제 알겠니?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증명이고 의무지. 넌 지금 그걸 시험받고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했어요. 나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어젯밤 창문에 나타난 그 남자도 어머니가 보낸 건가요? 그녀는 미소만 지었어요.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오히려 맞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도연이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더 조사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내 시어머니 단순히 가문의 체면을 지키려는 게 아니야. 뭔가 더 큰 걸 숨기고 있어. 나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난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내 결혼을, 내 삶을 지키는 길이니까. 그때 창밖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얼핏 들으면 바람소리 같았지만 분명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낮고 길게 울리는 그 웃음. 나는 온몸이 서늘해졌어요. 도연은 곧장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이미 흔적은 사라지고 눈보라만 휘몰아쳤어요. 밤, 우리는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태강 씨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고 도연은 차갑게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이제 그만 서로 의심만 하지 말고 진실을 찾아야 해요. 누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지, 왜 사랑을 증명하라는 말을 반복하는지. 이대로라면 우리 모두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태강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진실? 진실이 내 마음을 지켜줄 것 같아? 이미 넌 흔들렸어. 도연과 함께였잖아. 그건 불안해서. 그 불안이 바로 내 본심이야. 그의 말은 나를 칼로 찌르듯 아프게 했어요. 나는 눈물을 쏟으며 외쳤어요. 그래요,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당신을 믿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난 당신이 진실을 숨기는 동안 점점 무너져 갔어요.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 아래로 또다시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사랑은 지키는 게 아니라 빼앗는 거다. 나는 손끝이 떨렸어요. 누군가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단순한 협박을 넘어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현관 밑으로 들어온 봉투를 집어든 순간 내 손끝은 얼어붙었어요. 사랑은 지키는 게 아니라 빼앗는 거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칼날보다 날카로운 악의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강 씨와 도연을 바라봤어요. 봤죠? 이건 우리 셋 중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조차 모르겠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연이 봉투를 빼앗아 들고 이를 악물었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 그리고 그 시험은 피를 요구할 거야. 태강 씨가 비웃듯 웃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거지? 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순간부터 일이 꼬였어. 그래? 꼬인 게 아니라 드러난 거지. 내가 숨기던 진실이. 닥쳐. 태강 씨가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내가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그만해요. 이대로 싸우면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남자의 눈빛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한쪽은 분노와 상처, 다른 한쪽은 정의감과 집착. 나는 그 사이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 백연화 여사가 불쑥 산장을 찾았어요. 그녀는 검은 외투를 걸친 채 벽난로 앞에 앉아 우리를 내려다보았어요. 또 봉투가 왔다고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어요. 이제 그만 내려가라. 이 산장은 내내가 감당할 곳이 아니다. 나는 단호히 맞섰어요. 어머니, 감당하지 못할 게 뭐예요? 왜 15년 전 일까지 숨기면서 지금도 우리를 조종하려 하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어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싸움이야.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끝나는 싸움이지. 그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된 신념 같았어요. 가문 전체가 그 신념에 지배당하고 있는 듯 했어요. 한밤중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시간. 산장 밖에서 다시금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두 사람 이상이었어요. 무겁고도 규칙적인 발걸음. 나는 심장이 쿵쾅거려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도연이 총을 챙기려 했지만 태강 씨가 막아섰어요. 내가 왜 이 집 총을 들어?
여긴 내 집이야. 내 집? 내 집이라면 내 아내도 내가 지켜야지. 하지만 넌 지금껏 숨기기만 했잖아. 두 남자는 다시 충돌 직전이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요. 밖에 누군가 있어요.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 순간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번쩍 플래시가 터졌어요. 다시 누군가가 우리를 찍고 있었어요. 나는 더는 참지 못했어요.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갔어요. 발걸음은 눈에 푹푹 빠졌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뒤에서 도연이 외쳤어요. 서주야, 위험해. 숲속에 파묻힌 작은 오두막 같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 앞에 낡은 사진이 흩어져 있었어요. 나는 손을 뻗어 한 장을 집어 들었어요. 사진 속엔 어린 시절의 태강 씨, 그리고 시어머니,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모두 총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섬뜩했어요. 그리고 사진 뒤에는 낡은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끝내는 것이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튀어나왔어요. 그는 마스크를 쓴 남자였고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번쩍하며 내 얼굴을 찍었어요. 사랑을 증명할 준비가 됐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했어요. 나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총을 겨누며 나타났어요. 멈춰.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짓은 끝내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총 내려놔. 여기선 내가 결정한다. 나는 숨이 막혔어요. 태강 씨였어요. 그의 눈빛은 낯설고 서늘했어요. 태강 씨, 당신 왜 여기에? 그는 나와 도연을 번갈아 보며 낮게 웃었어요. 왜긴 왜겠어. 이 모든 건 원래 우리 집안의 일이니까. 서주야, 넌 그냥 따라오면 돼. 선택은 내가 할 게 아니야. 그의 말에 나는 무릎이 풀려버렸어요. 지금까지 믿고 싶었던 사랑, 함께 하자던 약속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도연이 이를 악물며 소리쳤어요. 서주야, 선택해. 내가 원하는 건 숨겨진 가문이 아니잖아. 내 삶이잖아. 두 남자의 시선이 내게 꽂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쾅, 총성이 울렸어요. 눈보라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 그리고 피어오르는 석연치 않은 침묵. 나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사랑과 분노, 증명과 배신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총성이 울린 뒤 산장은 숨조차 쉬지 못하는 듯한 정적에 잠겼어요. 눈보라 속에 퍼져나가는 화약 냄새에 귀를 찢는 듯한 잔향.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서주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심스레 눈을 뜨니 도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그의 어깨 한쪽이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총알은 스쳤지만 깊게 파고들진 않은 듯 했어요. 괜찮아, 난 살아있어.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의 피를 본 순간 내 심장은 무너져 내렸어요. 태강 씨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아직도 총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어요. 분노,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후회. 당신 정말 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지키려고 한 거야.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총구가. 그의 말은 흐려졌어요. 순간 나는 알았어요. 지금 이 총성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온 15년 전 사건의 재현이라는 걸. 그날 밤 산장 거실은 다시 조명이 켜지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기자들은 눈보라를 뚫고 달려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도연은 응급처치를 받으며도 태강 씨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너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한 거야. 아니야. 이번엔 내가 아니었어. 내 손에 총이 있었잖아.
누가 봐도 내가 방아쇠를 당긴 거야. 그들의 대화는 불길처럼 번졌어요. 하지만 그 불길을 잠재운 건 시어머니의 등장이었어요. 백연화 여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검은 모피 코트에 단단히 여민 표정.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 더는 의미 없는 소라는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산장 안을 장악했어요. 경찰마저 한순간 움찔하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쳤어요.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진실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 진실이 널 살려줄 것 같니? 진실은 늘 칼날이야. 쥐면 베이고 외면하면 살아. 난 내 아들을 살리려고 선택했을 뿐이야. 그녀의 말은 섬뜩했어요. 마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를 정당화하려는 듯 했어요. 그때 관리인 박만식이 느릿느릿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손에는 낡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여사님, 이제는 그만 숨기시오. 백연화 여사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내가 감히? 난 이 집을 평생 지켜봤소. 하지만 지킨다는 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망치는 거라면 난 더는 침묵 못하오. 그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테이프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테이프엔 15년 전 사건 현장이 담겨 있었어요. 사냥 중 오발사고? 그건 거짓말이오. 그날은 누군가 사랑을 증명하라는 말에 속아 총을 쐈지. 그리고 모두가 그걸 덮었어. 나는 숨이 막혔어요. 마치 어제의 일이 오늘로 되살아온 듯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태강 씨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그날 내가 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박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문을 열어줬지. 그래서 내 어머니는 널 지키려 했던 거야. 죄를 떠안은 채로. 그 말에 태강 씨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난 15년 동안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난 괴로워하며 살았는데. 그의 울음은 절규처럼 터져 나왔어요.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이제 됐어요. 그만 괴로워해도 돼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요. 서주야, 그래도 난 널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말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그의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그 순간 눈물과 눈물이 뒤섞이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순간의 떨림이 되살아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다시 살아보기 위한 다짐이었어요. 사랑은 증명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거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장면을 차갑게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백연화 여사. 그녀의 눈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래, 다 좋다. 하지만 넌 아직 모른다. 이 집이 요구하는 증명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고 내 가슴 속에 새로운 공포가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걸. 박만식이 진실을 폭로한 후 산장 안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강 씨는 여전히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고 도연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백연화 여사만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거실 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과거를 파헤쳐서 뭐하니?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서주. 나는 눈을 치켜들었어요. 선택이요? 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해서 결혼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위험한 거야. 넌 아직 아무것도 몰라.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게 아니야. 사랑은 힘이야. 권력이지. 지키기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설득이 아니라 세뇌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잔혹하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에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내가 감히 날 부정하겠다는 거니?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산장 전체를 장악하듯 행동했어요. 경찰들도 그녀의 권세에 눌린 듯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기자들 역시 그녀가 나서는 순간 질문을 멈췄어요. 마치 모두가 그녀의 소나기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이대로라면 다시 과거처럼 모든 진실이 묻히고 우리는 그저 꼭두각시처럼 살아가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관리인 박만식이 내게 귓속말을 했어요. 아가씨, 여사님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 바로 증거요. 난 아직 다 내놓지 않았소.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 속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밤이 되자 나는 태강 씨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피로와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 속엔 미약한 희망도 담겨 있었어요. 서주야, 넌 왜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어 주는 거야? 왜냐면 당신이 나한테 말했잖아요. 안전이라고. 근데 사실은 내가 당신에게 안전이 되고 싶었어요. 이제는 내가 지켜줄 차례예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어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이마를 맞댔어요. 떨리는 숨결이 섞였고 불안한 심장이 서로를 두드렸어요. 나는 조심스레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그 입맞춤은 격렬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강렬했어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사랑을 세우려는 우리의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문틈 아래로 또다시 봉투가 밀려 들어왔어요. 나는 흠칫하며 몸을 일으켰어요. 봉투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사랑은 다시 증명해야 한다. 이번엔 내 차례다. 피가 스며든 듯한 붉은 잉크. 나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태강 씨가 봉투를 잡아 뜯으며 외쳤어요.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밖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분명 이 집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우리를 조롱하듯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이튿날 도연은 나를 따로 불렀어요. 그는 피로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단호했어요. 서주야, 더는 시간을 끌면 안 돼. 이 집안은 계속 널 올가맬 거야. 넌 자유로워져야 해. 자유라니요, 어떡해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의 눈빛은 뜨거웠어요. 나는 순간 흔들렸어요. 그의 손이 내 손등 위로 천천히 올라왔어요. 도연 씨.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는 낮게 속삭였어요. 내가 원한다면 난 뭐든 버릴 수 있어. 내 옆에 남을 수 있어.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태강 씨의 눈물이 떠올랐어요. 그가 무너져 내리며 내 손을 붙잡던 모습. 나는 손을 빼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집안의 그림자와 맞서기로 했어요. 그게 내가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도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결심이라면 존중할게. 하지만 언제든 돌아와도 돼. 난 기다릴 거니까. 밤 나는 혼자 산장 복도를 걸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밝혔어요. 총을 들고 웃는 젊은 남자, 그리고 그의 옆에 선 어린 시절의 시어머니. 나는 속삭였어요. 사랑을 증명하라, 그건 결국 피를 흘리라는 뜻이었군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야 이해했구나. 나는 돌처럼 굳었어요. 그녀는 내 옆에 다가와 귓가에 낮게 속삭였어요. 넌 이제 이 집안의 여자가 됐어. 그러니 증명해야지. 피로, 그리고 침묵으로. 그 목소리는 차갑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어요.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결심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넌 이제 이 집안의 여자가 됐어. 그러니 증명해야지. 피로 그리고 침묵으로.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 불이 일었어요. 더는 떨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사랑은 침묵이나 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진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진실? 진실은 약한 자들이나 찾는 장난감이지. 강한 자는 진실을 만들고 약한 자는 그 진실에 무릎 꿇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15년 전 사건도 덮으신 거군요. 진실을 죽이는 게 가문을 살리는 거라고 믿으셨으니까.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강철처럼 굳어졌어요. 넌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며 우리 가문을 지켰는지 모른다. 넌 아직 어린애야.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는 가문을 지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킨 거예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말은 벽난로 불꽃처럼 거실 공기를 갈라놨어요. 그날 밤 태강 씨는 내 곁에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피로와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었지만 그 눈 속엔 분명히 무언가 바뀐 빛이 있었어요. 서주야, 넌 정말 강해. 난 오랫동안 내 그림자에 짓눌려 살았는데 넌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잖아.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린 함께 맞서야 해요. 이제 더는 숨지 말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내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너만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조심스레 포옹했고 떨리는 숨이 섞였어요. 벽난로 불빛이 우리를 감싸며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우리는 살며시 입맞춤을 나눴어요. 이번엔 두려움에 떠밀린 입맞춤이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하지만 달콤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창문이 쾅 하고 울렸어요. 바람이 아닌 분명 무언가가 세게 부딪힌 소리였어요. 우리는 놀라 창문을 열었어요. 눈보라 속 나무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어요. 종이였어요. 나는 손을 뻗어 종이를 집어 들었어요. 거칠게 찢긴 종이에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사랑은 곧 심판이다. 피로 쓴 듯한 글씨는 아직도 젖어 있었어요. 나는 몸이 떨렸어요. 누군가는 우리 바로 곁까지 다가와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도연은 산장의 기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사건은 단순 협박이 아니라 15년 전 사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은폐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은 다시 달아올랐어요. 시어머니 백연화 여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감히 내가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는 거냐? 도연은 단호히 대답했어요. 집안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대립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나는 태강 씨와 단둘이 다시 산장 거실에 앉았어요.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었고 벽난로 불꽃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숨지 말고 싸워야지. 널 잃을 수는 없어. 이번엔 내가 널 지켜낼 거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서로를 강하게 끌어안았어요.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그 포옹만큼은 유일한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섬뜩한 미소, 눈보라 속을 배회하는 그림자, 그리고 반복되는 메시지들. 사랑은 증명하라. 사랑은 빼앗는 것이다. 사랑은 심판이다. 그 말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듯 했어요. 마치 곧 마지막 증명이 시작될 거라는 불길한 예고처럼. 폭풍우 같은 밤이 지나가자 산장은 다시 침묵 속에 잠겼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평범한 고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법정의 정막 같았어요. 다음 날 시내 법원에서 긴급 공판이 열렸어요. 신혼부부 총격 사건 그리고 15년 전 사냥 사고의 진실. 언론은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제목으로 엮어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법정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고 시민들까지 몰려들었어요.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법정에 들어섰어요. 내 옆에는 태강 씨가 있었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백연화 여사는 변호인과 함께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재판장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백연화, 당신은 15년 전 사냥 사고와 최근 총격 사건 모두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내 아들을 지켰을 뿐입니다. 가문을 지키는 게 죄라면 그건 제 운명일 겁니다. 그 말은 뻔뻔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었어요. 기자들의 펜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검찰 측은 증거를 제시했어요. 15년 전 사건 당시의 기록, 관리인 박만식이 제출한 테이프, 그리고 최근 산장에서 발견된 붉은 봉투들. 봉투 속 글씨는 모두 같은 이었고 그것이 백연화 여사의 필체와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백연화 피고는 집안의 명예를 위해 사건을 은폐했고 최근까지도 사랑을 증명하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어요. 이 순간을 위해 버텨왔지만 막상 진실이 드러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연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사건 현장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총격의 발자국은 두 겹이었고 그중 하나는 분명히 이 집에 익숙한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백연화 여사의 것이었고 저는 그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법정 안은 술렁였어요. 여사는 잠시 미소를 잃더니 곧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맞다. 내가 그 아이들을 지켜내려 했던 거다. 사랑은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려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했지. 그녀의 고백은 차갑고도 당당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곧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칼날이 되었어요. 그 순간 태강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굳건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난 당신이 그동안 날 지켜주려고 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나를 지킨 게 아니라 나를 죄인의 그림자 속에 가둔 거였어요. 백연화 여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강아, 넌 몰라. 난 널 살리려고. 살린 게 아니에요. 난 15년 동안 죽은 채로 살았어요. 그리고 서주를 만나서야 겨우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를 또 죽이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였어요. 방청석에서도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증인석에 올랐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하게 내뱉었어요. 사랑은 누군가의 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의 진실로 증명하는 거예요. 저와 태강 씨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선택이에요. 법정은 순간 고요해졌어요. 내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지만 그 고요 속에서 확실히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재판부는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결정을 내렸어요. 피고인 백연화, 당신은 과거 사건 은폐 및 협박 혐의가 인정됩니다. 최종 판결은 추후 공지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구속 수감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고 경찰들이 여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사랑은 결국 심판이야. 넌 언젠가 알게 될 거다, 서주. 그 목소리는 마치 저주 같았어요. 그날 저녁 법정을 나온 나는 태강 씨와 함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람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우리를 비추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된 듯 숨이 트였어요. 서주야, 이제 우린 자유로운 걸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다시 시작할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는 눈물이 어린 눈으로 나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비로소 진짜 사랑의 증명이 이루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법정에서 시어머니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 뒤 산장은 잠시 평화를 되찾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껍데기였어요. 마치 폭풍이 한 번 지나갔을 뿐 다시 몰아칠 날을 기다리는 정적 같았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아직도 증명하라는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베개를 꼭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아도 귀에 맴도는 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사랑은 결국 심판이야. 넌 언젠가 알게 될 거다. 며칠 뒤 도시는 다시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우리 삶은 달라져 있었어요. 기자들은 여전히 집 앞을 서성였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게 바로 그 부부야. 총격 사건 피해자. 가문 스캔들에 휘말린 신혼부부라잖아.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지만 나는 이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대신 태강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마저 우리가 함께 버텨낸 흔적 같았어요. 도연은 여전히 우리 곁을 지켰어요. 그는 경찰서로 돌아가 사건의 후속 조사를 이어갔고 종종 집으로 찾아와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여사의 지시로 움직이던 인물들이 아직 남아있어. 특히 그 봉투를 실제로 배달한 인물이 누군지 밝혀야 해.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본질은 드러났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어. 언제든 다시 다가올 수 있지. 그 말은 내게 또 다른 공포였지만 동시에 결심이 되기도 했어요. 이제는 숨지 않고 맞서야 한다는 결심. 밤이 되자 나는 태강 씨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어요. 벽난로 불꽃이 다시 타올라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서주야, 넌 후회 안 해? 나와 결혼한 거. 이렇게 고통만 겪게 만든 거.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당신이랑 함께 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사랑은 증명이 아니라 그냥 매일 버텨내는 거예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나를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마치 세상에서 단둘만 남은 듯 입맞춤을 나눴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상처가 잠시 멀어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이상한 봉투가 발견됐어요. 나는 손끝이 굳어버렸어요. 봉투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은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 그리고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낯선 남자의 사진. 산장 주변에서 우리를 찍은 듯한 사진이었어요. 어젯밤 창문 너머로 불빛이 번쩍였던 순간과 닮아 있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또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요. 태강 씨가 얼굴을 굳혔어요. 어머니가 구속됐는데도 누군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야. 그녀 혼자가 아니었던 거지. 그날 저녁 도연은 다시 찾아와 사진을 보더니 눈을 좁혔어요. 이건 낯설지 않아. 과거 기록 속에서도 본 얼굴이야. 박재영, 그때 죽었다고 기록된 피해자. 나는 놀라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었다고요? 그런데 왜 사진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미스터리야. 혹시 죽지 않았거나 혹은 누군가 그 이름을 도용한 걸 수도 있어.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년 전 사건의 피해자가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조종한 그림자의 정체가.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밖 눈발이 소용돌이쳤고 집 안은 적막했어요. 태강 씨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서주야, 난 겁나. 혹시 널 또 잃을까봐. 사랑을 증명하라던 그 말 이제는 저주처럼 들려. 나는 그의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어요. 우린 이미 증명했어요. 이제 남은 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함께. 그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절박하게 나를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뜨겁게 서로를 안으며 입맞춤을 이어갔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은 더욱 절실하게 타올랐어요. 그러나 그 순간 현관에서 또다시 쾅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이번엔 봉투가 아니라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문 열어. 이제 끝을 봐야지. 낯선 목소리.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익숙한 울림. 나는 온몸이 굳었어요. 태강 씨와 도연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어요. 이제 마지막 장막이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던 그 목소리는 낮고 쉰 소리였어요. 문 열어. 이제 끝을 봐야지. 태강 씨는 총을 움켜쥐었고 도연은 몸을 낮추며 문 옆에 섰어요.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혹시나 또 다른 피해 밤이 시작될까 두려웠어요. 문이 벌컥 열리자 눈보라와 함께 낯선 사내가 들어섰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어요. 사진 속에 있던 죽은 줄 알았던 남자. 박재영이었어요. 거짓말이었군요. 살아 있었던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죽었다고 믿게 한 건 그 집안이지. 난 살아 있었어. 그리고 1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지. 태강 씨가 총을 겨누며 외쳤어요. 내가 왜 이제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박재영은 눈빛을 번뜩이며 답했어요. 괴롭히는 게 아니야. 증명하라는 거지. 넌 여전히 내 어머니의 꼭두각시잖아. 넌 아직도 증명하지 못했어. 사랑이냐 분노냐. 그의 말은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태강 씨의 손이 떨렸고 나는 그의 곁에 서서 손을 덮었어요. 태강 씨 쏘지 마요. 그건 또다시 우리를 똑같은 덫에 가두는 거예요. 박재영은 조롱하듯 웃었어요. 그래, 내 아내는 현명하군. 하지만 넌? 내 피 속에는 결국 내 어머니의 그림자가 흐르고 있어. 넌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겠나? 태강 씨가 눈을 감았다가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총을 내려놨어요. 난 이제 증명하지 않아. 사랑은 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니까. 그 순간 박재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짓말이야. 넌 결국 날 쏠 거야. 그래야 내가 산다고.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도연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어요. 거칠게 몸이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고 경찰들이 곧 들이닥쳐 그를 체포했어요. 경찰차에 실려가던 박재영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넌 아직 모른다. 사랑은 결국 심판이라는 걸. 그 말은 저주처럼 남았지만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못했어요. 나는 태강 씨의 손을 잡고 크게 숨을 쉬었어요. 며칠 뒤 모든 사건이 정리됐어요. 시어머니는 구속되어 법정에 섰고 박재영 역시 생존과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언론은 연일 우리를 쫓아다녔지만 나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우린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린 단지 살아남은 부부일 뿐입니다.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수많은 눈물이 스며 있었어요. 시간은 흐르고 봄이 찾아왔어요. 산장은 이제 버려진 듯 조용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집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태강 씨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만 내 품에 안겨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어느 저녁 창가에 앉아 있던 그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서주야, 고마워. 넌 날 다시 살아나게 했어. 사랑이 증명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줬어. 나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의 사랑은 증명된 게 아니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나눴어요.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평온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봉투도 총성도 그림자도 없었어요. 다만 서로를 끌어안은 두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사랑은 결국 살아가는 거야. 나는 속삭이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태강 씨의 따뜻한 품에 기대어 잠들었어요.